네, 방금 나연수 기자도 중간에 정리를 해줬습니다만 바로 이 인구 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한 해법을 논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들을 주고받았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네, 심상정 후보가 놀라운 말씀이라고 한 대목.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다. 아마 내일 언론 제목에도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논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구체성보다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와요. 계속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페미니즘과 관련돼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용어가 자신들의 어떤 영역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다 아니다라는 논쟁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문제를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네. 페미니즘이 왜 그러면 이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교제 또는 뭐 저출산, 그러니까 결혼 이 문제와 왜 연결되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페미니즘이 뭐냐를 갖고 공방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용어가 과연 진짜 그러니까 원론적인 어떤 페미니즘이냐, 뭐 19세기부터 18세기부터 이루어진 페미니즘 운동의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냐, 아니면 지금 현재 페미니즘 단계에서의 이야기냐, 이것도 다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라리 그렇다면 다시 그러면 윤 후보에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려면 공방을 벌일 수 있는데 마치 윤 후보가 어떤 용어에 대해서 모른다, 여기에 너무 다들 집착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 역시 사실은 토론의 어떤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저는 윤 후보가 지난번에 했던 발언들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위는 이렇게 봅니다. 페미니즘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 왜 지금 뭐가 문제냐 면 워마드라든지 메갈이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공격적인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적대적으로 또 fem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어떤 그런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지나친 그런 운동, 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 환경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에코 테러리즘도 있습니다. 테러를 통해서 환경을 바꿔보자. 이것을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페미니즘 추구도 사실은 이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이 논쟁을 하고 공방을 벌이지 아니한 어떤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냥 윤 후보가 제대로 모르는구나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역시 바람직한 어떤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 좀 더 치열하게 이 논쟁도 구체적인 논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발언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의 질문이 구체적이긴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저출생 원인을 얘기하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이제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 영향을 미친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긴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답변 듣고 또 네.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의 정의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 토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구조적 성불평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예요.
구조적 성불평등. 예를 들면 아까 심 후보가 얘기했죠. 연휴에 고속도로 가면은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에는 줄을 안 서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을 서 있어. 이게 구조적 성 차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성인지 예산 삭감해가지고 그거 조금만 삭감하면은 안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삭감해야 될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남녀 화장실 차이처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도 뭐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 구조적 성불평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중에서 뭘 깎아야 되는지, 뭘 삭감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젠더 이슈, 그게 이제 이번 대선의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젠더 이슈를 가지고 지지율을 올렸는데 막상 오늘 토론회에서는 젠더 이슈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왜 여성들의 특히 페미니즘이나 과도한 페미니즘이 문제인지, 왜 성인지 예산이 깎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 서두에 제가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실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윤 후보가 제가 조금 그 답답한 건 구체적으로 그걸 답변했었어야 돼요. 이를테면 이거죠. 네. 성인지 사업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되, 그러나 지금 정부 부처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안에서 각 부처별로 마치 자기들의 사업을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이냐 포장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교육부 인문사회기초연구 이 부분이 지금 581억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봐도 사실은 성인지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성인지 사업처럼 지금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용부 실업 크레딧 지원 사업 일반 303억. 이 부분도 사실은 성인지 사업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실질적으로 성인지 사업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포장해서 관료들이 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조정을 해보자. 이런 의미였는데 이 부분이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된 것일 뿐이지, 성인지 사업을 인지 못하고 있다. 라거나 혹은 뭐 성인지 사업을 무조건 그 사업에서 국방비로 전용하자,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잠시 뒤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평론가님께서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관련한 두 후보 간의 공방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번 준비가 되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네.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가지고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 뭐 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들인데, 뭐 원래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거로 좀 성과 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런 전혀 얘기죠.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왜 안 자, 맞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게 일반 예산이라고 잠깐만, 하지 제가 않았습니까? 질문할 때는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하고 질문할 질문하세요. 때는 들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셔야죠. 검사님 출신 아닙니까?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삭감할 수 있는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이 제시하신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게 다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겁니다. 분류 방법이 하나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네, 앞서 서두에 제가 이 성인지 예산 질문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아마 예상 질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주 초에도 이 문제가 지난주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제가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각 부처의 사업 평가를 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점을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고 교수님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추도 잘못 깨는 겁니다. 네. 성인지 예산의 일부만 삭감해도 안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약간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 예산 중에 일부도 또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아니 예비군 훈련의 그 일부 프로그램이 왜 성인지 예산에 들어갑니까? 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은 진짜 성인지 예산이 있는 거고 가짜 성인지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후보라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성인지 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늘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싸잡아가지고 성인지 예산 일부면은 안보 문제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어느 부분 깎을 건데?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오늘 이 페미니즘 문제,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이지도 않고 제대로 반론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혹시 덧붙이실 근데 말씀 좀 더 있으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주 부처별로 아니 이런 것도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포장하는 그런 이 예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부처별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예산을 들여다 보겠다라는 표현을 했으므로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했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설명이 좀 더 표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은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해서 묻기도 했거든요. 어떤 질문을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던졌는지 한번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서초동에서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분이 생활구속에 숨진 뒤에 반년 넘게 방치됐던 것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2017년에 대선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을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난 겁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공약 그러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말씀하신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또 완벽하게 폐지됐다. 그러니까 아무런 주변 인적 요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만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건 돌봄 국가 책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부양 의무제는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지. 상당히 네. 많이 폐지된 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공약으로 부양 의무자 완전 폐지, 그래서 이 고통받고 있는 50만 명 분들께 혜택을 드리자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각지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시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네, 바로 이재명 후보가 사각지대라고 표현한 건 아마 이 부양 의무자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폐지까지 가지 못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사실 부양 의무자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의 어떤 옥죄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기준이 아직 완전 철폐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런 어떤 사건들이 겹칠 때마다 네. 왜 아직도 우리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현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일선 어떤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어떤 복지 서비스가 좀 달라지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동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구청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례가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사각지대는 언제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해도 사각지대는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사각지대가 벌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는 논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 정부가 못했다, 뭐 잘했다 이런 어떤 논쟁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고 시정과 보완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현 정부 들어서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뭐 자녀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완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원래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넣었던 이유도 각종 그런 현금성 복지들을 통폐합해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주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일괄로 해서 기본소득으로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복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애초에 이제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갖다가 예산을 효율화하면서 아끼면서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세운 게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일진보하는 논의가 아니라 그냥 서로 비판하는 논의로만 끝나는 건지 좀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이 사각지대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좀 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 아쉬운 건 딱 그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후퇴한 거예요. 사실 기본소득이란 건 자신이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에 반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면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 치열하게 복지의 수준이라든지 혹은 외국과의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 공론의 장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는데 아쉬운 건 이재명 후보가 뭐 정치 철학이랄까요? 끝까지 고집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안타까운 건 이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옛날에 했던 뭐 정책인지 아니면 뭐 어느 국민의당의 정책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그 모호한 그런 그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심상정 후보의 전 귀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아까 눈에 들어오는 게 네. 아니 진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고 그러고 빠져나가고 또 안 중요한 건 막 직접 뛰쳐들어가서 막 자신이 뭐 모든 걸 했다라고 표현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좀 이재명 후보로서 뼈아픈 지적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요. 저도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 교체 얘기하고 연합정부 얘기했으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뭐 빨간 사과, 파란 사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소득 얘기하지 않았냐. 복지를 정리해서라도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공통점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런 기본소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화로 쓰면서도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연합정부의 그런 이미지도 훨씬 더 상승됐을 텐데 네. 차별화로만 나가서 나는 이런 복지 해주겠다 저런 복지 해주겠다 복지 나열만 하니까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이 질문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애매한 거는 다 사회적 합의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연합정부의 정신이 뭡니까? 공통점부터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의 문제는 공통점, 이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있으니까 그 기본소득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오늘이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대선 후보 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어떤 검증이 주된 목적입니다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지금 말씀드린 부양 의무자 기준 같은 것들은 좀 복지 정책을 환기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틈틈이 정책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힌 대목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말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고 또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결국 또 그 책임을 다 끝까지 지지도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또 그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성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진작 나왔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전에 진작에 민주당 당 차원에서 또 청와대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소위 말해서 2030 여성표가 대거 이탈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거든요.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긴 하지만 뭐 사과를 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까 심상정 후보도 얘기했지만 지난 토론회에서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했던 사람이 지금 선대위에 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됐냐? 그 사람 잘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거 찾으려고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 구체적으로 이름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사실 수동적이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본인이 사과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나서서 선조치를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꼼꼼하게 이왕 사과를 할 거였으면 그래서 심상정 후보 얘기 듣고 제가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와닿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연결해서 심상정 후보 발언까지 들어보고 평론가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면 들어보죠. 제가 첫 토론에서 안희정 씨 이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이후에 네.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2차 구체적으로 가해자.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누군지 알아야 제가 찾아볼 텐데 지금 선대위에 최하 2,0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리 그렇게 저희가 저인망 올 듯이 찾기는 좀 어려운 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김지은 씨의 그 말씀을 이제 대신 네, 전달해 네, 드렸는데 그런 정도 이 공중파에서 국민들 앞에서 확인해 보고 또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네. 피해자한테라도 확인해 보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네, 그런 네. 정성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김지은 씨 피해자로부터 저희가 그 확인을 모두를 해서 찾을 수는 없어요. 조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라는 게 심상정 후보의 공세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좀 전에 모두 발언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2차 가해까지 했다라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사과를 하려면 누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는지를 인지해야 돼요. 그게 인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가해를 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좀 연결이 안 돼서 아마 심상정 후보가 계속 추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꾸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2,000명 중에 저인망으로 뭐 어떻게 찾느냐? 거꾸로요. 지금 이 사과 발언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2차 가해를 했다라는 부분은 최소한 언론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언론에서 회자되는 분들이에요. 2,000명에 가까운 어떤 뭐 그 당원들이 일부 당원들이 이야기 그 피해 호소인이라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있었겠습니까? 전 직원 아니면 현 직원 아니면 고위 당직자. 그러면 범위는 훨씬 좁혀지고 당시에 검색만 하더라도 피해 호소인 하면은 민주당의 누구가 라디오 방송에서 어떻게 표현했다든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사과를 한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알기에는 모 의원, 모 전직 의원이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선대본부에서 일 안 한다라고 대답했으면 그 아까 모두 발언에서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의 사과가 좀 더 빛이 났을 텐데 아쉽게도 좀 알려달라. 난 모른다. 2,000명을 저인망으로
특검으로 어떻게 찾느냐라고 굉장히 수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네.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럼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가해자가 있었다, 2차 가해가 있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비판이 아마 신상률 후보로부터 저렇게 계속 김지은 씨한테라도 전화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장동 공방, 재탕, 삼탕 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예상됐던 대목이긴 한데 빠지지 않았는데 특히나 최근에 어떤 지지율, 접전, 초박빙 상황에 대한 두 후보, 양강 후보의 어떤 심리 상태가 좀 노출된 대목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떻게 좀 공방을 주고받았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당선돼도 책임지죠. 거예요.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네. 네. 아쉽게도 일주일 앞두고도 대장동의 몸통은, 의혹의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했는데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반복이 됐던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검에 대해서. 일단 이제 특검을 하자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상황으로 걸맞지는 않은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특검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건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도 그럼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쌍특검을 하자 뭐 하면서 이제 밀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법안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아니 법안까지 냈으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냐? 그러고 이 특검과 관련된 협의를 그냥 틀어버렸어요. 법사위에서. 그 이후에 특검 왜 안 하느냐? 서로 그냥 공방만 벌였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고 누가 특검은 진정성 있느냐 이 얘기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지금 시점부터 다시 따져보시자고요. 네. 누가 대통령이 돼서 특검을 그때 하자? 그건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지금은 특검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특검을 해서 이게 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합의하게 하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특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 당선이 되는데 그 합의가 유효하느냐? 그러니까 양 당이 유효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 후보의 표현처럼 아니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든 의지를 갖고 그렇다면 검찰한테 제대로 좀 수사를 해라. 아니면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그때 다시 이제 얘기가 돼야지. 지금 특검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 후도 그것이 유효하느냐? 우리가 좀 안 된 상황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BBK 특검이 됐는데 그 국밥만 먹고 헤어졌다. 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네. 당선인 된 다음에 국밥 먹고 그냥 돌아서는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지를 한다면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는 제대로 수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일을 지금 이렇게 합의를 보자라고 종용하는 건 딱 이거예요. 특검을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 점을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밖에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지금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어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특검을 지금 뭐 합의하자 이 지금 시점에서 일주일 단계로 특검 합의하자 후보끼리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뭐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 정치권이 이 녹취록에 늪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의 내용이 나오면은 저 사기꾼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건 진실입니다. 자,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녹취록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녹취록을 선택적 발췌를 갖다가 지금 이제 양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뭐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결국은 특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특검을 갔을 때 대장동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될 건데 그러면 대통령 자리 내려놓을 거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 본인도 얘기해야죠. 그랬다라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재명이 진짜 깨끗한가 보네. 진짜 되치기 하네. 나오면 나도 대통령 그만둘 테니까 당신도 대통령 되면 그만두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양쪽 다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주요 대선 후보가 이 정말 이 녹취록의 늪에서 선택적 발췌로 서로 짓이기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씁쓸함을 갖게 되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자, 마지막 TV 토론회를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리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3월 2일은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오차 범위 내에 접전 벌였던 것까지 확인을 했고 4일엔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최근 이 막바지 대선 전국에서 변수로 꼽혔던 토론회, 뭐 사전 투표, 또 수도권 김동연 후보 사퇴 등 포함해서 합종 연행, 이런 변수 중에 토론회는 사라졌고요. 자, 한 엿새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그 모두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정부터 물어보셨잖아요. 네. 사실은 실언이라든지 정말 결정적인 어떤 패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프에서의 실수, 이런 것들 이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통 캐스팅 보트나 혹은 부동층에 언제 결정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다 2주 전에는 거의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 투표 일주일인데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바꾸려면 네. 상당히 많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나마 정말 그렇게 바뀌었던 거는 전 딱 한 번 봤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지지 철회. 그것이 급작스럽게 투표일 직전까지 영향을 줘서 거의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것에 버금가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을까? 이제는 네. 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일화도 그렇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변수라고 하는 요인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진 상황. 그러니까 이게 투표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이렇게 재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러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의 변수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 변수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는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이번 5번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책의 차별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정책에서의 깊이 있는 토론도 보지 못했습니다. 온리 본 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구나라는 걸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걸 본 국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특히나 정치에 대한 혐오로 혹시나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것이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토론회 끝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담을 준비해 봤는데 꼭 대담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실점이나 논점들이 있더라고요. 미처 다 보도하지 못한 내용은 이어지는 YTN 뉴스 통해서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긴 시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